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OC 토크의 진행자 조대식입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 요즘 최고의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반기문 총장님이신데요. 지금 반기문 재단의 또 주요 과제이기도 하고 또 지구촌의 지금 주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SDG라고 영문 약자로 부르는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이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총장님, 유엔 사무총장님으로 계실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하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거를 타결하는 게. 이게 사실 15년짜리 이제 장기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 SDG라는 이름의 장기 목표를 타결하기 전에 사실은 그 전에 15년 MDG라는 이름이 또 다른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총장님으로 2007년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MDG라는 것의 실행을 다 해야 되고 또 새로운 15년 거를 준비하는 이런 거라서 사실 두 가지 하나도 쉽지 않은데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에 이 SDG를 타결하는데 그 과정이 어떤 게 좀 어려웠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사실은 유엔이 SDG를 발표했었을 때가 유엔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015년. 70년에 그 당시까지 유엔의 역사상 세계의 그 발전,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제시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아주 야심적이고 가장 미래를 보는 이런 그 정책이었다.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물론 그 전신이 이제 MDG,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였는데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는 우리가 이제 2000년을 맞으면서 그때 전 인류가 흥분을 했습니다. 2000년을 맞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상당히 그 몇 달간의 준비 기간을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서 그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의 제시로 해서 8개의 그 어떤 목표를 제시를 했죠. 근데 이 8개가 주로 그 개도국을 위한 겁니다. 이 가난 극복이라든지 질병 예방, 뭐 이런 교육, 이런 것이 이제 8개가 다 있는데 주로 질병 예방이 많습니다. 뭐 말라리아 예방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빈곤하고 질병이 이제 초점에 들어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나 이제 2015년이 됐었을 때 MDG가 이제 끝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룩했던 것은 그 아주 극빈층을 반으로 줄이자. 그게 이제 골 넘버 원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됐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 중국 하나가 잘했기 때문에 평균 숫자가 올라간 겁니다. 통계가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도 초등교육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초등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2015년에 6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문에도 못 가보는 학생들이.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SDG는 좀 더 격상을 한 겁니다. 격상을 해서 그 2030년 되면은 소위 그 2,000원 가지고 하루 3끼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초등교육을 넘어서 중등교육까지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한 단계 올린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걸 상향을 한 겁니다. 상향을 하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기후변화가 들어가 있죠. 기후변화는 그 SDG의 그 13번째로 들어가 있는데 워낙 중요하니까 나머지 16개 조항은 어떤 정치적인 선언으로 해서 협상을 해서 합의가 됐고 13번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따로 떼내서 조약 형태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지켜야 된다. 지금 현재 벌써 SDG가 된 지가 지금 올해가 2021년이니까 6년이 지나갔죠.
거의 이제 반이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어느 만큼 이루어졌느냐, 저 사실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팬데믹 그 코로나하고 협쳐갖고서 모든 그 재원 이런 것이 지금 코로나로 다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도 잘 동원이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 예. 기후 변화는 금년부터 선진국들이 매년 1,000억 달러를 모아서 이거를 개도국들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타겟가 없이. 예. 이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근데 지금 사실은 그 아주 1,000억, 턱도 없이 이제 부족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직 유엔 사무총장이지만은 매일 그 연설할 기회나 언론 그 인터뷰가 있을 때 예. 그런 걸 갖다 강조를 하죠. 예. 강조를 하죠. 예. 그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그 유엔이 만든 이 목표 SDG라고 하는 이 목표는 그 이 우리가 개발 분야 또 개발 협력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을 가르치는 어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상위의 어떤 헌법과 같은 이런 또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의 그 어떤 지향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목표인데, 저희가 요즘에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이제 그 저희들의 우리의 그 관심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이 SDG에 그 더 집중이 돼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사실 이게 초점 좀 희석이 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원 동원도 또 현실적으로 더 이렇게 쉽지 않은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6년, 7년째 되고 앞으로도 또 한 7, 8년이 남아 있지만은 남은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히 그 힘을 보태느냐 또 이 실행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결국은 많이 방향이 바뀔 것 같네요. 이건 저는 그 정치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건 이제 정치인들, 예.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같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이런 나라에서 그러면 SDG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좀 참 안타깝다. 좀 이렇게 인식이 많이 부족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수준은 기후변화는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SDG의 16개를 또 다 그대로 하면 기후변화는 또 자동적으로 되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쪽만 보고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 쪽만 보고 있어 대통령께서 뭐 탄소 중립 2050년까지 발표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이걸 균형되게 모든 문제에 다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SDG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추 역할을 균형추죠. 그렇죠. 볼수 이게 있겠네요. 기본이 되는 겁니다. 예. 그 SDG라는 이러한 이제 유엔이 만든 어떤 보편적인 이런 목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요즘에 그 기업에서는 이제 그 ESG라는 그 이제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ESG 경영, 이 굉장히 그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ESG라는 것이 그 어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윤만을 생각하던 기업에서 이제 환경까지 생각하는 또 사회적 책임까지 생각하는 이러한 이제 개념인데 사실 이 ESG가 최근에 이렇게 그 팬데믹 이후에 이제 굉장히 이 용어들이 이제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좀 부상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그 실패로부터 경험을 얻어서 성공을 한다 이런 경우가 있죠.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고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걸 검사하고 참 반성하다 보면 다른 방법이 나오는 거죠. ESG가 되게 이제 그러한 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자기들 그 이윤 추구가 지상의 목표로 알고서 계속 탄소 가스를 뭐 내보내는 거 생각 안 하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또 그냥 이윤에만 이제 집착을 했던 거죠. 이래서 유엔이 그 2004년에
그 MDG의 이 일환으로서 그 UNPRI라는 걸 발표합니다. Principle of Responsible Investment, 예. PRI. 그게 ESG의 어떻게 보면 그것은 출발점 모체가 되는 모체가 거죠. 되는 모체가 거죠. 되는 거. 예. 그 책임 있는 투자 예. 원칙이다. 이런 걸 갖다 이제 발표를 하고 이런 것이 이제 그 SDG와 이제 맞물려서 지금 기업의 이윤을 내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많은 그 탄소, 환경을 피폐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런 건 인바이러먼트, 그다음에 사회적인 그 어떤 책임감,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야 돼. 가버넌스. 예. 전부 다 참 한 세트로 다 움직여야 되겠다. 예. 그렇지 않으면 기후변화 협정이든지 SDG라는 것이 다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 예. 여기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10대 원칙이 있는데 거기는 제일 중요한 게 인권 문제 같은 거 예. 있죠. 기업에 늘 인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예. 기업에서 양성평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기업의 여성들을 얼마나 많이 채용을 하느냐 등등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투명성, 예. 부패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원칙이 이런 것이 나중에 PRI라는 거로 다시 또 저기가 되고 이제는 ESG를 아주 기업 경영의 하나의 큰 잣대로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ESG에 있어서 이제 약한 점은 SDG는 하나의 UN이라는 전체 틀에서 아주 체제화되어 있고 예. 거의 법제화가 되어 있고 ESG는 그렇게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굉장히 이제 초기 단계죠. 할수 있는 그러다 거죠. 보니까 막 남발이 되고 이걸 감시하는 기구도 600개, 세계 600개 이상이나 막 되고 그러니까 우후 죽순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더 체계를 좀 갖춰야 되겠다. 예. 그렇지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벌써 한 20여 개 이상의 어떤 아카데미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ESG 아카데미에서 ESG를 갖다 가르치는 기업에도 ESG를 담당하는 책임 부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건 다 좋은 현상이죠. 이 ESG 경영이 강화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또 다른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개도국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냐, 이 친환경이라는 것으로 또 포장을 해서 선진국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런 이제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될 것이냐 또는 일시적인 유행으로 될 것이냐 이런 또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는데 이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과연 계속해서 이런 큰 흐름으로 될 건지. 물론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개도국의 문제는 주로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주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상당히 사회의 여러 가지 인프라 기반이 약하고 우선 재정 능력이 약하고 과학기술의 능력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도국을 전적으로 좀 응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는 과정에 이런 ESG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나라들도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ESG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러나 이제 격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소위 최빈곤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에서는요 선진국들이 유엔의 결정에 따라서 GNI의 0.7%를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여기에 KCOC의 역할이 있다. 여기에 NGO,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다. 시민사회가요, 우리 정부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국민만 세계 시민들이 아닙니다. 다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세계 시민 의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것은
아까 총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엔나에도 지금 센터를 세우고 이 세계 시민 교육을 확산하는 데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저희 그 KCOC를 포함한 또 개별 그 NGO 단체들이 굉장히 그 지난 20여 년 동안 역점을 두고 해온 것이 세계 시민 교육의 확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개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떤 그 기본 철학이 되거든요. 이게 그 바탕이 돼야지 이러한 개발 협력,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시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희가 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확 안 다가와서 세계 시민 할 때 이 개발 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많이 인식이 있는데, 일반 이제 그 대중으로 가면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세계 시민이 어떤 사람이다, 이거를 좀 이렇게 선명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 혹시 그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유엔 사무총장 10년 하면서 가장 그 좀 아쉽게 이렇게 생각한 것이, 특히 그 정치 지도자들의 그 세계 시민 의식의 그 결여. 그러니까 그야말로 글로벌 리더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참 그 드물었습니다. 내셔널 리더, 국가의 리더는 국가의 경계 안에 갇힌 그렇죠. 국가의 울타리 안에 갇힌 리더들은 될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를 망라하는 이런 그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진 지도자는 참 그 드물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과학기술이라든지 통신, 그 교통 이런 발전을 생각하면 아주 작은 그 지구에 불과하거든요. 행성에 불과하거든요. 작은 또 행성이죠. 하나의 작은 행성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제일 먼저 그 아주 가슴 깊이 느낀 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18살 때 그 한국의 그 적십자 대표로 해서 미국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계 지도자들은 대화를 잘 안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냉전이 아주 그냥 한참 심했기 때문에 뭐 미국, 소련 이런 데는 대화를 안 했거든요, 지도들 간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좀 이런 걸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국경의 의미가 없어졌다. 그럼 그게 몇 년도입니까? 벌써 1962년이죠. 62년인데 벌써 국경이라는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 아주 상당히 크게 다가왔죠. 어린 소견이었지만은, 내가 좀 뭘 하는 것이 좋겠느냐. 내가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났었을 때 보니까 그런 그 세계 시민 정신의 그 참 결여, 이런 것이 더 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아동바동 싸우는 겁니다. 이 글로벌 시리즌십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비엔나에 글로벌 시리즌십 센터를 만든 겁니다. 좀 우리가 좀 시야를 좀 넓게 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좀 나누고, 그 쉐어하고, 쉐어링 앤 기빙, 막 이런 그 정신을 갖는 것이 좀 세계 시민 정신이다. 우리 한국에서 이 세계 시민 정신이랄까, 이 세계 시민 의식을 좀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그 측면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요, 그 교육에 있어서 이런 그 세계 시민 교육 정신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도 이 코이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많은 그 청소년들을 해외에 그 볼런티어로 다 이렇게 내보내는데, 봉사단으로 내보내죠.
그런 것이 일종의 이제 세계 시민 정신의 그 발로다, 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개발협력의 목표이자 또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는 이 불평등 그리고 또 이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것을 넘어서서 속에 들어있는 그 숨어있는 본질을 성찰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속 가능한 지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